반갑습니다. 성희정입니다. 환경보건 21년도 환경보건 기출문제 9급 고졸자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산업 피로의 예방 대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죠. 자, 첫 번째, 적절한 휴식 시간을 부여한다. 힘든 노동은 가능한 기계화한다. 각 개인마다 알맞은 작업량을 배분한다. 자, 1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지 않았어도 조금만 봤어도 그저 풀 수 있는, 가져갈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동적인 작업을 정적인 작업으로 전환을 하는 게 아니라 정적인 작업에서 동적인 작업으로 전환을 하는 작업 변경이죠. 그래서 한 자세로 똑같이 계속 있다 보면 피로도가 훨씬 더 많이 누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정적인 작업을 동적인 작업으로 변환하는 작업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죠. 2번 문제. 자, 식중독 중에 자연독과 관련된 식품과 독소를 옳게 짝지은 것은 하고 묻고 있죠. 그래서 우리 식중독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겠죠. 세균성 식중독, 그 다음에 자연독, 그 다음에 화학적 성분으로 인한 식중독이 있겠죠. 화학적 성분에는 뭐 농약도 있을 거고 중금속에 의한 식중독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에서는 식중독 분류 중에 자연독에 관한 문제를 묻고 있죠. 내용을 묻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 그럼 우리 자연독은 또 크게 어떻게 분류되나요? 동물성 식중독, 조개, 뭐 이런 뭐 굴, 바지락 이런 폐류에 의한 식중독이 있을 거고 또 뭐 버섯이나 아니면 맥각 이런 것들 식물성 식중독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곰팡이균에 의한 식중독이 있겠죠. 자, 식중독 크게 세균성, 자연독, 화학적 식중독 크게 대분류는 이렇게 되고요. 그 중에 자연독에 의한 거 크게 동물성, 식물성, 그 다음에 곰팡이균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자, 이번 문제는 식중독 중에서 자연독과 관련된 식품하고 독소를 옳게 짝지은 것을 묻고 있어요. 1번 보시면 자, 굴은 미틸로톡신 아니죠. 미틸로톡신은 홍합에서 많이 보입니다. 이 홍합은 미틸로톡신이라는 독소도 가지고 있지만 섹시토신이라는 독소도 5월 9월쯤에 많이 분비하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 맥각은 베네루핀 아니죠. 맥각균은 보리나 밀, 호밀 이런 벽가식물의 씨앗집에서 기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네루핀은 굴이나 모시조개 등의 폐류에서 보이는 독소가 되겠습니다. 3번 청매는 뭘까요? 미숙한 매실을 말하는 거죠. 청매에서는 아미그달린이라는 독소를 분비하는 거 맞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조개 아플라톡신은 뭐예요? 진균입니다. 곰팡이 독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플라톡신은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한 20가지 정도가 되는데 대표적인 균이 아스페르길러스, 좀 이름이 어렵죠. 이거는 다른 말로 누룩균이에요. 누룩균. 에서 발생되는 균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는데요. 자,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자연독들 조금 증상하고 독 이름하고 보충 설명을 조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베네루핀 먼저 볼게요. 베네루핀. 자, 동물성 자연독이죠. 베네루핀은요, 모시족의 바지락, 굴, 고등 등에서 나오는 독성분입니다. 3월에서 4월에 호발을 하고요. 자, 요거는 크게 설명을 드린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다 하셔야 되죠. 이런 것들 좀 많이 어렵죠, 암기하시기가. 그리고 열에 강하기 때문에 100도씨에서 1시간 가열에도 파괴되지 않아요. 베네루핀이라는 균은. 그리고 베네루핀이라는 독성분에 중독이 됐을 때 생길 수 있는 증상은 자, 불쾌감, 전신 권태, 구토, 배와 목, 그 다음에 다리에 또는 적색 또는 암적색의 피하 출혈 반점, 황달. 자, 불쾌감, 전신 권태. 자, 구토 이런 것들은요, 굉장히 뭐 감기가 많이 걸렸을 때나 아니면 감기가 심하게 걸렸을 때나 또는 뭐 다른 식중독에서도 거의 대부분 많이 보이는 증상들이죠. 그래서 특징적인 증상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피하 출혈, 그 다음에 황달. 이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균, 미틸로톡신. 미틸로톡신, 홍합에서 발견되는
독성분입니다. 미틸로톡신. 얘는 잠복기가 짧아요. 30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미틸로톡신에 중독이 되었을 때는 말초신경 마비, 그죠? 마비. 그 다음에 호흡 마비. 이런 걸로 사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뭐 삭시토신, 섹시토신 뭐 이렇게도 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얘는요 좀 중요하죠. 마비성 폐독 또는 신경독이라는 것은 우리 신경에 작용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섭쪽에나 대합 쪽에 자, 홍합에서는 5월에서 9월에 많이 보인대요. 아까 홍합에서 보이는 독성분 또 뭐 있었어요? 미틸로톡신 있었죠. 그리고 검은 조개 등의 폐류에서 보이는 폐독입니다. 근데 얘는 어디에 작용한다? 신경을 마비시키는 신경독이다. 그래서 5월, 9월에 특히 한여름의 독성이 강하대요. 그리고 여름의 독성이 강해지니까 당연히 열에도 안정적이겠죠. 그 섭취 후에 30분에서 3시간 후 잠복기 굉장히 짧아요. 3시간 후에 입술이나 혀 등의 마비로 시작을 해서 사지마비, 그 다음에 우리가 서서 걷는 것도 못하게 되고요. 말도 못하게 되고 두통, 갈증, 구토. 그러다가 중증일 때는 숨을 못 쉬어서 사망하게 되는 독성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자연독 중에 곰팡이독, 곰팡이 자연독 알아볼게요. 자, 곰팡이 자연독은요. 곰팡이가 생산하는 2차 대사산물이에요. 곰팡이가 생산하는 2차 대사산물로 식품위생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뭐요? 발암물질인 아플라톡신이라는 거예요. 곰팡이가 생산하는 2차 대사산물 중에 여러 가지 곰팡이 자연독이 많지만 식품위생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플라톡신인데 이 아플라톡신은 발암물질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땅콩, 옥수수, 콩, 보리 등의 벽과식물에 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게 곰팡이 자연독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거 맥각독부터 보도록 할게요. 맥각독, 독성분. 맥각독의 독성분은 에르고톡신,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으로 맥류의 개화기에 발생하는 맥각균, 맥각균의 기생에 의해서 월동성이 강한 균핵이 생긴다. 결국은 이 맥각균이 뭐예요? 씨앗집에 기생을 한다는 거예요. 벽과식물의 씨앗집에 기생을 한다라는 거. 독성분 에르고톡신 외우시고요. 에르 나오면 맥각독이구나 하고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자, 증상은요. 교감신경계에 작용을 한대요. 자, 그러면 구토하고 설사하고 보통하고 복통과 경련 이런 것들을 구토, 설사, 복통, 경련 이런 거 외우기 쉽지가 않아요. 증상들은 너무나 뭐 설사, 복통 이런 것들은 다른 균들도 많아요. 자, 그러면 교감신경계에 작용을 한다. 그럼 교감신경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알고 유추해서 증상들을 외우시면 되겠죠. 자, 교감신경은 뭔가 흥분을 하는 거예요. 심박동을 빠르게 뛰게 한다든가 동공을 축소한다든가 혈관을 수축시킨다든가 그 다음에 장을 막 이렇게 경련을 한다든가 그런 걸 해요. 자, 흥분하는 사람들 보면 파르르 떨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교감 선생님이 흥분해서 난리를 치면 누가 말려요? 부교감 선생님이 말려요. 그래서 이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은 서로 상반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터져서 제가 막 흥분을 하면 계속 그렇게 흥분한 상태로 있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혼절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때 부교감신경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상호 관련성이 있는 거죠. 상반되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교감신경은 흥분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너무 흥분하니까 구토도 할 수 있고 장이 막 흥분해서 막 이렇게 경련을 일으키면 설사할 수 있겠죠. 설사할 때 배 아파요. 복통 생기고 경련 이런 것들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아까 수축을 시킨다고 했죠. 혈관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임산부가 복용을 했을 때는 유사를 할 수도 있고요. 자, 혈관을 수축시키거나 또는 자궁 수축제로 이용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약물에서. 그래서 교감신경계에 작용을 교감신경은 뭔가를 흥분시키는 거더라. 그러면 구토하고 설사하고 배 아프고 자궁 수축제로도 쓸 수 있고 혈관도 수축시킬 수 있고 자,
자, 요런 증상들을 일으키는구나 하고 외우시면 되겠죠. 네. 곰팡이독 두 번째, 자, 황변미. 자, 말 그대로 쌀이 황색으로 변한 거예요. 그러면 자, 황변미가 내보내는 뭐 발생시키는 독성분 뭐가 있을까요? 시트리닌, 아슬란디톡신, 시트레오비리딘 이런 것들이 독성분이 되겠습니다. 자, 황변미의 독성분 이렇게 세 가지 어떻게 외우실 거예요? 자, 황색, 우리 시트 나오죠. 시트, 그 다음에 디톡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도 시트 나오죠. 시트러스 아시죠? 시트러스 시큼한 거죠. 시큼한 거 뭐예요? 대표적인 거 레몬, 감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레몬으로 디톡스 다이어트 하시죠. 이렇게 연결해서 외우세요. 그죠? 시트리닌, 아슬란디톡신, 시트레오비리딘이 황변미의 독성분이 되겠다. 자, 세 번째 곰팡이 자연독 아플라톡신 중요합니다. 자, 곰팡이 독 중에 가장 흔하게 많이 발견이 되는데 얘가 흔한데 발암성도 가지고 있고 돌연변이성도 가지고 있어요. 무섭죠? 그래서 장기간 섭취하게 되면은 암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이다. 그래서 얘는 땅콩, 쌀밀, 옥수수 이런 벽과식물에도 있지만 된장, 간장, 고추장 이렇게 이제 그 발효시킬 때 있잖아요. 그때도 아플라톡신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얘는 고온 다습한 여름철에 감염이 되기 쉽고요. 자, 발암물질이라고 했죠. 발암물질이라고 해서 한 번 먹자마자 바로 안 걸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장기간 섭취했을 때는 자, 암 중에 간암을 많이 유발하더라. 그 다음 세 번째 문제, 3번 문제 보실게요. 식품 첨가물의 종류 중에 여기는 이제 아예 그냥 문제에 설명이 다 되어 있죠. 잘 나와 있죠. 착색제와 달리 그 자체가 색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식품에 첨가하였을 때 식품 중에 있는 어떤 성분과 반응을 해서 색을 안정화시킨대요. 이건 뭐예요? 발색제죠. 발색제. 이 외우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 발색제 뭐 종류로 뭐 아질산 나트륨도 있을 것이고 질산 나트륨, 황산 제일철 이런 것들이 종류가 있겠죠. 그리고 착향료는 뭐예요? 천연 향료, 그죠? 그다음에 뭐 인공 향료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나머지 표백제, 유화제 이런 것들 좀 알고 계셔야겠죠. 식품 첨가물의 종류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이 교재를 자, 앞에 기출 문제들을 다 풀고 보충학습을 다 열심히 공부를 했으면 요 책은 기출 문제 95% 이상은 풀 수 있어요. 대부분 내용이 다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좀 열심히 앞에 꼼꼼하게 좀 풀어보시고 필요한 부분들은 교재를 찾으시거나 지금 특강에서 또 필요한 것들은 제가 중요한 것들은 가지고 왔으니까 조금 집중해서 잘 보시면 아마 시험에서 조금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그만하고 식품 첨가물의 종류를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자, 보존료. 식품을 보존하는 거죠. 신선하게 보존하는 거.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방부제라고 합니다. 미생물의 증식에 의해 일어나는 식품의 부패나 변질을 방지하고 자, 신선도를 보존한다는 거예요. 방부제가 무슨 방부제 몸에 좋지도 않은데 얘가 신선하게 유지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 안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 주변에도 있더라고요. 신선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가 손실을 방지하게 하는 게 방부제, 보존제입니다. 식품을 보존하는 거. 그래서 신선도를 유지해서 영양가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자, 두 번째 감미료. 감미료, 당을 제외한 화학적 제품 모두를 총칭하는 것을 감미료라고 합니다. 영양가가 거의 없고요. 다량의 섭취는 인체에 유해하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을 자제한다. 자, 여기서 기억하실 거 영양가 거의 없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뭐 기본 상식이죠. 착색료 보시면요. 착색료는 천연색을 보완하고 미화하기 위해 인공적으로 착색을 시켜서 상품의 가치를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착색을 시킨 다음에 소비자로 하여금 그 상품을 사게끔, 그죠? 그런 매력을 높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사용되는 물질을 착색료라고 합니다. 자, 우리 하얀색 옷이 정말 그게 원래 하얀색이 아니고 하얀색 염료를 입힌 거죠.
왜 하얀색 염료를 입힌 거지? 그 하얀색 염료가 자꾸 세탁을 하고 여러분이 입다 보면 노랗게 되잖아요. 원래 옷이 노란 거예요. 그걸 하얀색으로 염료를 입힌 거예요. 원래 하얀색이 아니라, 하얀색에 뭐 분홍색 염료 이런 것들을 입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네 번째 표백제 말고, 이 표백제는 너무 잘 아시잖아요. 하얗게 하는 거. 자, 식품의 제조, 가공 또는 보존 도중에 생성되는 유색 물질을 화학적으로 제거해서 희귀할 목적으로. 자, 누른 거. 상해 보이잖아요, 음식물들. 그래서 그렇게 하는 표백제고, 표백제 너무 쉽죠. 그리고 산화방지제는 공기 중에 산소에 의해서 일어나는 식품의 변색, 퇴색 등을 방지하기 위해 첨가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구연산이나 사과산 등이 있겠고요. 살균제는 식품의 부패 원인균 또는 잔여 병균들을 사멸시키기 위해 식품에 첨가하는 첨가물이 살균제가 되겠습니다. 자, 살균제도 식품 첨가물의 한 종류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팽창제 말 그대로 우리 빵 같은 거 부풀리는 거죠. 빵이나 과자 등을 제조할 때 첨가하게 되면 가스를 발생시켜서 제품을 부풀게 한 다음에 연하고 맛이 좋고 소화가 잘 되기 쉬운 상태로 만드는 화학적 합성품을 팽창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효모라든지 탄산염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화제, 계면활성제. 계면활성제 하면 우리가 식품 첨가물도 있지만 세제로 또 계면활성제도 있죠. 그래서 계면활성제는 세제야 하고 식품 첨가물은 아니야 하시면서 패스하시면 안 돼요. 자, 유화제, 서로 혼합이 잘 되지 않는 두 종류의 액체를 혼합 분산하는 것이다. 우리 음료들 보면 그죠? 분홍색도 있고 오렌지색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유화제를 넣어서 그 색깔이 분리되지 않도록 해놓잖아요. 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강화제 보시면 식품의 종류, 조리법 등에 의해 영양소가 결핍 또는 파괴되거나 안전하게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식품에 여러 가지 영양소를 첨가해서 부족한 성분을 보충해서 영양을 강화하는 것이 강화제죠. 어렵지는 않아요. 어렵지 않지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껌 기초제. 껌의 적당한 점성과 탄력성을 갖게 해서 그 풍미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수포제 말 그대로 거품 제거하는 거고요. 호료는 점착성제로 식품의 점착성을 증가시켜서 교질상의 미각 증진하는 거. 방충제, 기피제로 요거 알고 계셔야죠. 방충제는 기피제인데 요거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거 안 된다는 거예요. 피페로닐, 부톡사이드만 방충제, 식품에 들어가는 방충제로 얘만 사용할 수 있고요. 자, 용제는 글리세린과 프로필렌 글리콜만 식품 첨가물의 종류로 사용할 수 있다. 얘만, 용제로서는 이 두 가지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자, 네 번째 문제, 계산 문제죠. 자, 우리 보기에서 설명하는 불쾌지수 DI의 상태는 자, 박스 보시면요. 건구 온도 27도, 습구가 23도, 기류는 여러분들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여러분들 헷갈리게 하려고 넣는 거기 때문에 우리 DI 공식 뭐예요? 불쾌지수죠. 얘는 건구 더하기 습구 온도 그 다음에 곱하기 0.72 더하기 40.6 이거 알고 계시죠? 요 공식대로 넣으시면 돼요. 27 더하기 23 곱하기 0.72 곱하기 40.6 제가 집에서 계산을 했더니 얘 76.6 나와요. 6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우리 불쾌지수 기준 알고 계시죠? 자, DI가 70일 때는 10%의 사람들이 불쾌감을 느끼죠. DI 70. 응? 이거 뭐 시험 문제 너무 많이 나오니까 다 알고 계시잖아요. DI 70일 때는 10% 사람들이 불쾌감을 느끼고 75%일 때는 50%. 그죠? 맞죠? 그 다음에 DI가 80일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 그 다음에 85.
얘는 못 사는 거예요. 85. 더워서 못 사는 거예요. 참을 수 없는 상태. 그럼 우리 76.6 나왔으니까 여기에 해당되겠죠. 답은 2번. 50%의 사람이 불쾌감을 호소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5번 문제. 이것도 쉽죠. 그 문제가 대체적으로 아주 어렵지는 않아요. 아주 어려운 거 한 두세 문제 있어요. 나머지는 중하 정도의 문제입니다. 자, 4대 온열 요소 모두 고른 것. 자, 4대 온열 요소는 기후의 3요소에다가 복사열을 더하면 되죠. 기후의 3요소는 뭐가 있어요? 기온, 기습, 기류. 기류 뭐죠? 기압하고 기온차에서 형성되는 공기의 흐름. 쉽게 바람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기후의 3요소 더하기 복사열이다. 요게 온열의 4대 요소. 기온, 기습, 기류가 기후의 3요소입니다. 여기다가 복사열을 더하게 되면 4대 온열 요소가 됩니다. 6번 문제. 어떤 지역에 특수한 기후나 토질로 인하여 발생한다. 자, 특수한 기후나 토질로 인해서 발생한다. 이건 뭘까요? 풍토병을 말하는 거겠죠. 그 지역의 기후, 토질 또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 그 지역의 환경, 풍습, 문화, 그죠? 이런 것들이 모두가 얽혀서 생길 수 있는 질환을 풍토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으로 말라리아, 댕기열, 황열, 콜레라, 장티푸스 이런 것들이 있죠. 해당되는 거 뭐예요? 3번 황열이죠. 자, 풍토병입니다. 특수한 기후나 토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질병은 풍토병을 말합니다. 그 풍토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고장의 기후, 그다음에 생물, 그 고장의 어떤 자연 환경, 풍속, 습관 등이 얽혀서 만들어내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말라리아, 댕기열, 황열, 콜레라, 장티푸스 등이 있습니다. 자, 1번 세균성 이질은 2급 감염병에 해당되는 거죠. 얘는 뭐를 통해서 감염되나요? 풍토병이 아니라 환자의 분변을 만진 손을 입으로 가져갔다든가 분변이 오염된 물을 마셨다든가 이럴 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풍토병은 아니죠. 홍역 2급 감염병이죠. 그래서 얘는 그 유행을 보이는 거예요. 유행 현상정에서 주기적 변화에 따라서 어떤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의 그런 주기를 가지고 유행을 한다는 거예요, 병이. 그래서 어떤 수년 동안 어떤 단기간의 주기를 가지고 유행하는 유행병, 유행 현상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홍역도 풍토병은 아닙니다. 류머티즘은 보시면 급성이나 만성 질환으로 생기는 통증이죠. 관절이나 근육 이런 데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이지 풍토병은 아닙니다. 자, 7번 문제. 수질오염 및 불결한 위생관리 상태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인성 감염병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묻고 있어요. 자, 수인성 감염병의 특징을 묻고 있죠. 이것도 다 교재 다 있어요. 자, 갑자기 발생하거나 집단적으로 발병하는 건 맞죠? 물이 오염됐을 때 답이 1번이에요. 나머지 2, 3, 4번 다 틀렸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성별, 연령별, 직업별에 따른 발생의 차이가 있나요? 없어요. 구분 없이 발병을 합니다. 계절의 영향을 크게 받아 온도가 낮은 겨울에 발병률이 높은 것이 아니고요. 계절에 관계없어요.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나 여름에 호발한다 정도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잠복기가 짧지 않아요. 잠복기 길고요. 2차 감염률은 낮아요. 그래서 치명률이 낮아요. 그죠? 그래서 급수원을 사용을 중단하거나 개선을 하게 되면은 발병률이 빨리 감소하게 됩니다. 자, 잠복기가 길고 2차 감염률이 낮다. 그래서 급수원 사용 중단이나 개선을 하게 되면 발병률이 빨리 감소한다. 자, 여기서 감염률이 낮기 때문에 치명률도 낮습니다. 8번. 우리 8번 하기 전에 요거 한 번 더 정리를 할게요. 수인성 감염병에 대한 내용 정리를 한번 할게요. 요 문제가 많이 나와요. 네. 계속 빈번하게 아주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사회적인 문제로도 물에 의한 감염병들 많이 생기잖아요. 자주.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한 번만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수인성 감염병 유행의 특징이에요. 수인성 감염병 유행의 특징을 보시면 첫 번째는 유행 지역하고 급수 지역이
일치합니다. 그죠? 왜냐면 물 먹고 생기는 감염병이기 때문에 급수하는 지역하고 그 병이 도는 지역이 일치한다는 거. 그 다음에 오염수계에 한해서 2, 3일 내로 환자가 폭발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동시적 폭발적으로 발생을 한다. 그 다음에 음용수에서 동일한 병원체 당연히 검출할 수 있겠죠. 성별, 연령 구분 없이 발병을 합니다. 다 똑같은 물 먹기 때문에 애는 안 걸리고 어른은 걸리고 이런 거 없습니다. 잠복기 길고 치사율이 낮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2차 감염률이 있긴 해요. 2차 감염률이 있다지 높다는 아니잖아요. 공무원 시험 다 그렇잖아요. 말장난 하잖아요. 2차 감염률이 있는 거지 높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치사율도 낮은 거예요. 음용수 사용을 중지하거나 개선을 하게 되면 환자 발생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계절과 관계없이 발생을 하지만 우리 식중독 여름에 많이 발생하는 것처럼 수인성 감염병도 여름에 많이 발병을 합니다. 자, 8번 문제. 살서제. 살서제로 사용되며 간혹 소맥분해 베이킹 파우더로 오용되는 것으로 잔류 농약에 의한 식중독을 유발하는 것은, 자, 요거 우리 8번 문제는 뭐예요? 화학적 식중독에 관한 문제를 묻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유기인제, 유기염소제, 유기수은제는요 농약에 의한 식중독이고요. 2번 이 비소는 그 유해금속에 의한 식중독입니다. 이 유해금속에 의한 식중독이 발생하는 이유는 뭐예요? 농약을 너무 남용하는 거죠. 그래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2번은 자, 농약이 아니라 농약을 너무 남용해서 써가지고 사용을 해서 발생하는 유해금속에 의한 식중독입니다. 그래서 납이라든지 수은이라든지 카드뮴 이런 것들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다 이론 시간에 아마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비소는 유해금속에 의한 식중독이다. 나머지 농약에 의한 식중독, 유기인제, 유기염소제, 유기수은제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유기인제. 농약에 의한 식중독 크게 세 가지죠. 첫 번째 유기인제 보시면 자, 살균제. 살균제하고 살충제로 유기인제가 사용이 돼요. 얘는 독성이 높지만 잔류성은 낮아요. 왜? 휘발성이 있기 때문에, 휘발성이 높기 때문에 잔류성은 낮다. 다 날아가 버리죠. 그렇지만 독성은 아주 강하다라는 거. 그리고 대표적인 게 파라티온, 말라티온, 다이아지논 등이 있는데, 자, 파라티온이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유기인제의 가장 대표적인 거 파라티온. 자, 다른 거 기억 안 나시면 얘는 알고 계셔야 돼요. 응? 그리고 유기인제 여기 중독이 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 식욕부진, 구토, 전신 경련, 근력 감퇴, 혈압 상승 등의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유기염소제, 살충제하고 얘는 제초제로 사용된대요. 독성 적어요. 좀 전에 독성이 높았죠. 독성이 높고 잔류성은 없었지만 얘는 반대예요. 독성이 적으면 잔류성이 크다. 그래서 인체, 우리 몸의 지방 조직이 축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거 DDT, BH제, 알드린 등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거 DDT.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유기염소계 농약의 가장 대표적인 거 DDT. 유기염소제 농약에 중독되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 복통, 설사, 구토, 두통, 시력 감퇴, 전신 권태 등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표적인 건 뭔지, 뭘로 사용되는지, 그리고 특성 정도는 다 구분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여기 유기인제, 살균제, 살충제, 독성이 높지만 잔류성은 낮다. 반대죠, 유기염소제.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 거 한번 볼게요. 자, 살균제로 종자소독, 토양살균, 토열병 방제 등에 사용을 하고 있대요. 수은제는 메틸염화 수은, 메틸요오드와 수은, PMA 등이 있고요. 중독 증상은 시야 축소, 언어장애, 보행곤란, 정신착란. 자, 유기수은제의 중독 증상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자, 다른 것들보다 증상이 특이하죠. 그래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9번 문제죠. 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수질오염의 지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묻고 있어요.
용존산소는 뭐예요? 그러니까 물에 녹아있는 산소의 양이죠. 유리산소의 양을 용존산소 DO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에 산소가 많이 녹아있으면 녹아있을수록 그 물은 좋은 물이겠죠. 깨끗한 물입니다. 그래서 DO가 높으면 맑은 물로 볼 수 있겠죠. 용존산소 값이 클수록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의 양이 적어가 아니라 많은 거죠. 그래서 오염된 물이 아니라 깨끗한 물입니다. 이 용존산소는요, 수온이나 염분은 낮고요. 그 다음에 뭐 기압, 난류, 유속, 그 다음에 경사가 높으면은 DO가 올라갑니다. 자, 수온, 염분이 낮고 기압, 난류, 유속, 경사가 높으면 DO가 올라갑니다. 두 번째, 화학적 산소 요구량 COD에 대한 내용이네요. COD 값이 작을수록 오염물질이 많이 들어 수질이 나쁘다. 아니죠. 그죠? COD 값이 작으면요, 오염물질이 적은 거예요. 그리고 수질도 좋은 거겠죠. 이 COD는 우리가 어떤 화학적 산화제에 의해서 화학적으로 물을 깨끗하게 산화시킬 때 소비되는 산화제가 이만큼이면 이만큼 소비되는 산화제에 상당하는 산소의 양이란 말이에요. 물이 들어오면 산화제도 좀 많이 들겠죠. 그러면 산화제가 많이 들면 산소도 많이 들어간단 말이죠. 이해되시나요? 자, 산화제에 의해서 화학적으로 산화시킬 때 소비되는 그 산화제의 양에 상당하는 산소의 소비량을 COD라고 합니다. 물이 들어오면 산화제도 많이 들고요. 산화제가 많이 들어가면 산소도 그만큼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COD가 값이 작으면 오염물질이 뭐다? 적다. 그죠? 수질이 좋은 거다. 그리고 대장균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답이 3번이에요. 대장균군이 수중에 존재한다는 것은 그 물이 사람이나 동물의 분뇨로 오염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건 뭐냐면 분변성 오염의 지표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대장균균이 얼마 있고는 상관이 없고요. 일단 얘가 나오면 대장균균은 우리가 수질 검사를 했을 때 검출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나온다는 것은 이 물이 분변에 의해서 오염이 됐다는 지표가 되기 때문에 대장균군이 그거를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답은 3번이죠. 그래서 4번 보시면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 BOD도 마찬가지예요. BOD는 뭐예요? 20도씨에서 우리가 5일 동안 미생물에 의해서 유기물이 분해될 때 거기에 상당하는 산소의 양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도 물이 들어오면 BOD가 높아지겠죠. 그쵸? 그래서 BOD가 크다는 것은 그 물속에 분해되긴 쉬운 유기물이 많은 것이기 때문에 수질이 좋은 것이 아니라 나쁜 것입니다. 자, BOD 20도씨에서 5일간 미생물에 의해 유기물이 분해될 때 소요되는 산소의 양으로 BOD가 높으면 수질이 나쁘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나머지 용존산소 말고는 나머지 COD나 BOD는 같죠. 그 BOD가 올라가면 수질이 나쁜 거고 용존산소가 올라가면 수질이 좋은 거고 대장균균은 뭐예요? 이게 중요한 거는 원래 대장균이 나오면 안 되는데 분변성 오염의 지표가 된다고 했잖아요. 이 균이 보이게 되면은 이 대장균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병원성은 굉장히 낮아요. 그렇지만 이 분변으로 전파될 수 있는 수인성 감염병 있죠. 그런 것들이 어떤 유행을 나타내기 때문에 얘를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잘 기억을 하시고 10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보기 괄호 안에 들어갈 것은 자, 무엇을 내어야 하는 제조 수입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제품 재료 용기의 출고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한국환경관리공단에 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것은 제출한 자료의 실적과 뭐의 산출 기준에 의해서 부과된다. 이건 뭐예요? 폐기물?
부담금이죠. 폐기물의 발생, 그 다음에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폐기물을 어떻게 발생을 하는 걸 감량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종량제 이런 것들도 있고요. 11번 문제. 자, 혐기성 미생물을 이용해서, 자, 이거 11번 문제는요. 혐기성 미생물을 이용해서 유기물질을 제거해 슬러지를 감량화 및 안정화하는 하수 처리 과정을 묻고 있는 건데, 우리 하수 처리 과정 할 때 처음에 수원에서 그 수원지에서 물을 끌어와서 가라앉히고 뭐하고 이런 과정 있죠. 그 중에 그렇게 하는 과정 중에 우리가 온이를 사용해서 침전 유기물질들을 가라앉히고 이게 이제 물을 정화시키는 작용을 하잖아요. 그 과정 중에 슬러지, 얘 온이잖아요. 다른 말로 온이라고도 하죠. 얘를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수 과정 중에 이 슬러지 사용한 이거를 제대로 처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과정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자, 감량화라고 했어요. 감량화. 감량화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부피를 감소시키는 겁니다. 감량화. 부피의 감소. 왜 부피를 감소를 시키는 건가? 자, 슬러지는 하수 처리나 또는 정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침전물을 슬러지라고 하잖아요. 그 이 침전물에는 병원성 미생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균들이 죽지 않은 상태로 있는 거란 말이죠. 얘를 만약에 그냥 처리하지 않고 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버렸을 때는 환경오염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게 심각해지면 사회적인 문제로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슬러지를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리 목적에 대해서도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감량화 한다는 것은 슬러지 같은 경우는 함수율이 굉장히 높죠. 95% 이상으로 함수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처리의 용적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얘를 부피를 감소하지 못하면은 처리하기가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슬러지 자체를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소화를 시켜서 부피를 감소를 시키면 처리 비용도 줄어들지만 고액 분리도 용이해지고 그래서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고 처리도 용이해진단 말이죠. 그리고 안정화라는 것은 슬러지의 온이 또는 슬러지죠. 슬러지의 어떤 부패성 고형물을 완전하게 소화시켜서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 상태를 만들어서 버리는 거란 말이죠. 그거를 안정화라고 합니다. 안정화. 그래서 요런 처리를 하는 과정을 묻고 있는데 답은 소화조죠. 소화조. 3번. 슬러지 처리 과정 중에 그 안정화라는 것, 안정화, 소화, 슬러지 처리 과정 중에 안정화 또는 소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소화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얘는 뭐냐면, 자, 소화는 농축된 슬러지를 처리해서 슬러지의 유기물을 소화한 다음에 안정화시키고 슬러지의 양을 감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소화는 혐기성 소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소화죠. 슬러지 처리 과정 중에 안정화 단계는요, 소화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소화는 농축된 슬러지를 처리해서 슬러지의 유기물을 완벽하게 소화를 한 다음에 안정화시켜서 슬러지의 양을 감소시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뭘 하나요? 여기에 있는 미생물 또는 그 기생충의 알 이런 것들도 없애야 되잖아요. 그것을 하는 것을 안전화라고 합니다. 안전화. 그쵸? 그래서 농축조는 보시면 말 그대로 온이를 농축하는 거예요. 여기서 미생물을 없앤다거나 그런 거를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유기물질을 이렇게 우리가 제거하는 감량화, 안정화, 그 다음에 안전화, 그 다음에 처분의 확실성, 이런 목적들 있죠.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제가 설명은 다 드렸어요. 감량화, 왜 감량화해야 되는지, 안정화는 뭔지, 그 다음에 안전화는 기생충 알이나 병원성 미생물을 파괴하는 거, 그 다음에 처분의 확실성은 슬러지를 처리를 하는 동안 안전하고 편리하도록 하는 게 처분의 확실성이라는 겁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고, 슬러지를 처리하는 목적은 요 4가지이고, 슬러지 처리를 하는 과정 중에 우리가 그 감량화나 안정화를 하는 그 과정을 소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소화조에서 이루어집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한 번 더 소화를 정리를 하면, 자, 소화는 농축된 슬러지를 처리해서 슬러지의 유기물을 완벽하게 소화를 한 다음에 안정화시키고 슬러지의 양을 감소시키는 겁니다.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화라 함은 혐기성 소화를 말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12번 문제, 폐기물 처리 방법 중에 소각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가장 위생적인 방법으로, 소각 가장 위생적이긴 하죠. 처리에 필요한 면적이 좁아서 국토 면적이 좁은 우리나라에 적합한 방식입니다. 자, 맞아요. 네, 매립에 비해서 넓은 토지를 필요로 하지 않겠죠. 그래서 태우고 나면 부피도 감소되고,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의료 폐기물 처리를 할 때 이 소각법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2번 보시면 도심 등 근거리에 설치가 가능하나 건설비와 관리비가 비싸고 대기 오염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자, 얘는 시의 중심부에도 설치가 가능해요. 대신에 운영 비용이 많이 듭니다. 비싸요. 3번째,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재이용해서 발전, 난방, 수영장 등에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건 뭐예요? 남은 열을 해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폐열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4번 보시면 처리 비용이 낮으며 공정이 간단하여 전 세계 고형 폐기물의 90% 이상이 이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다. 아니에요. 운전 관리비가 비싸요. 소각법은. 응? 운전 관리비 비싸죠. 그리고 설치비 많이 들어요. 그리고 환경오염의 문제도 있고요. 요즘의 폐기물의 추이를 보시면은 소각법이 아니라 재활용, 매립, 그 다음에 소각입니다. 폐기물 처리 추이. 처리 추이 보시면, 자, 재활용, 그 다음에 매립, 그 다음에 소각입니다. 그쵸? 재활용 가장 많이 하고 있어요. 요즘 추이가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13번 문제, 사회적 환경에 해당하는 것은, 자, 요거는 13번 문제는 우리 환경보건의 범위에 대해서 묻고 있죠. 그래서 교재 보충 설명에도 제가 박스로 해서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보실게요. 자, 슬라이드 먼저 보고 한번 정리한 다음에 한번 볼게요.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 참 잘 외워지지도 않고 많이 하죠. 환경보건의 범위 보시면 크게 자연적 환경, 사회적 환경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이 자연적 환경은 또 이화학적 환경, 생물학적 환경으로 분류가 되고요. 사회적 환경은 인위적, 그 다음에 사회문화적 환경으로 분류가 됩니다. 여기서 자연적 환경 중에 이화학적 환경에 해당되는 거 뭐가 있을까요? 공기, 자, 기온, 기습, 기류, 기압, 매연, 공기 조성 또는 공기 이온 이런 것들 해당되고, 물, 강수, 수질, 수량, 지표수, 지하수, 빛, 광선, 자외선, 적외선 다 해당되고, 토지, 지균, 지온, 토지 조성, 소리, 진동, 소음이 이화학적 환경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물학적 환경 보시면 미생곤충 들어가죠. 파리, 모기, 바퀴, 그 다음에 병원성 미생물. 자, 제가 이렇게 줄 쳐놓은 것은 지금 문제에 지문으로 나온 것들 제가 이렇게 줄로 쳐놨어요. 미생곤충, 병원성 미생물. 그 다음에 사회적 환경 중에 인위적 환경에 해당되는 거 의복, 식생활. 자, 식생활에 식품, 위생 다 포함됩니다. 주거지, 산업시설, 위생시설 등이 있겠고요. 사회문화적 환경에 정치, 경제, 문화, 종교, 교육 등이 있습니다. 문제로 다시 돌아오시면 곤충 어디에 해당되나요? 이거 보시면서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자, 곤충은 자연적 환경 중에서 생물학적 환경에 해당되죠. 자, 곤충.
식품, 사회적 환경에 해당되는 거 맞죠? 자, 식품 위생, 사회적 환경 중에 인위적 환경에 해당이 됩니다. 자, 공기 자연적 환경 중에 이화학적 환경에 해당되죠. 제가 줄 다 그어놨죠. 병원적 미생물, 자연적 환경 중에 생물학적 환경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환경에 해당되는 것은 답 2번 식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4번 문제, 보거 중독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좀 정리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보거 중독도 슬라이드 먼저 보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보거 중독, 동물성 자연독 중에서 보거 중독. 자, 원인 독소는 테트로도톡신입니다. 특성 알고 계셔야 됩니다. 보거의 알, 난소, 고환, 간장, 내장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막 다른 거 막 다 집어넣어요. 다른 거 뭐. 알, 난소, 고환, 간장, 내장 아닌 것들 있잖아요. 뭐 껍데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런 거에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뭐가? 독소가.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얘는요. 봄에 동력이 강해지기 시작을 해서 5월이나 6월에 최고가 됩니다. 이때 보거의 산란기래요. 특징은 무색, 무치, 무미, 아무 맛도 냄새도 없어요. 그런데 염기성 물질이고 그 다음에 열에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익혀도 독성이 그대로 남아있죠. 그래서 얘를 다 제거를 해야 되는 거죠. 누가 해요? 전문 요리사가 하는 겁니다. 제가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리고 자외선이나 햇빛에도 안정이 돼서 햇볕에 말려도 이 독은 안 죽는다는 거. 중독 증상 볼게요. 식후 30분에서 5시간 내에 내에 발증을 하는데 심한 경우에는 10분 내에 사망하기도 합니다. 자, 30분에서 5시간 내에 발증을 하는데 심한 경우에는 10분 내에 사망하기도 합니다. 자, 얘는 신경독으로 지각이상이라든지 위장장애, 호흡장애, 운동장애, 혈액장애 등을 유발하게 되고요. 중독 증상의 단계를 제가 가져왔어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중독 증상의 첫 번째 단계, 입술하고 혀끝 마비로 시작이 돼서 구토, 두통, 오심, 보행장애 일으키죠. 두 번째, 촉각 및 미각이 둔화되고 손과 발에 운동장애가 생깁니다. 세 번째, 운동불능, 연하곤란. 연하는 삼키는 거죠. 자, 삼키는 것을 못합니다. 그리고 사도가 됐을 때는 의식불명, 혈압이 떨어지면서 결국은 호흡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 자, 예방은 간단하죠. 네. 전문가가 요리한 보고 요리를 섭취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1번. 일반적으로 겨울에 독성이 강해지기 시작하나요? 아니죠. 봄이죠. 1, 2월에 최고에 달하는 게 아니라 5월에서 6월 산란기에 최고에 달하게 된다라고 지금 나왔죠. 2번 원인 독소는 무스카린이 아니라 테트로도톡신입니다. 보거에 난소, 고환, 간장, 위장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 그 다음에 뭐 알, 내장 이런 데 들어가 있죠. 위장이 아니라. 다시 보실까요? 알, 난소, 고항, 내장. 그죠? 위장 아닙니다. 그리고 보고요리 전문가가 요리해야 하며 보고의 내장과 생식기, 간과 피부 등을 먹지 않는다. 들어간다. 피부 아니죠. 그죠? 피부에는 없어요. 껍데기에 없어요. 이런 거 헷갈리죠. 그래서 제가 요거 알고 계셔야 된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오심, 구토, 설사, 복통이 주증상이 아니라 신경독이기 때문에 이런 거가 주증상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것은 이런 걸 보셔야 되죠. 신경독이기 때문에 지각이상이라든지 위장장애, 호흡장애, 운동장애, 혈액장애 등을 유발한다 해서 복통, 오심, 구토 이게 얘의 주증상은 아닙니다. 대부분 경우 증상이 경미하지 않죠. 증상이 경미하지 않으라 무서워요. 그렇죠? 사망에 이를 수 있어요. 10분 이내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 태양광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가시광선은 태양광선에 관한 문제인데 요거 크게 어렵지는 않지만 되게 보니까 헷갈리더라고요. 자, 가시광선은 당연히 눈으로 볼 수 있는 광선이죠. 그래서 망막을 자극해서 명암과 색채를 구별하게 하는 거 맞아요. 답. 2번은 자외선은 열을 가지고 있어 열선이라고 하며 빛의 스펙트럼의 적색 부분의 바깥쪽에 해당하는 건 맞는데 자외선이 아니라 적외선입니다. 적외선은 780 나노미터 이상의 열선이라고도 부르면서 온실 효과를 유발하기도 하고요. 빛의 스펙트럼의 적색 부분 바깥쪽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적외선입니다. 자외선 아니라. 태양광선은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더 작기 때문에 자외선을 많이 쬐면 피부에 손상이 오는 것이다. 자, 태양광선의 종류에는 가시광선, 적외선, 자외선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태양광선 자체 전체가 적외선이나 가시광선, 자외선 이런 것들이 다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더 작지는 않아요. 그쵸? 각각의 광선의 종류에 따라서 각기 다른 어떤 파장과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외선을 많이 쬐면 피부에 손상이 오는 건 맞아요. 종류에 따라서 각기 다른 파장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고 자외선은 많이 쬐면 피부에 손상이 오는 것입니다. 자, 4번 적외선 파장 중에서 280에서 300 나노미터인 적외선 UV, 적외선인 그 UVB 있죠. UVB가 인체에 유익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생명선 또는 도르노선이라고 한다라가 아니라 적외선이 아니라 자외선 파장 중에서 280에서 320 나노미터의 자외선 UVB가 인체에 유익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생명성 또는 도르노선이라고 한다. 이렇게 수정을 해야 맞겠죠. 그 도르노선은 사람 이름이죠. 스위스의 도르노라는 사람이 발견했습니다. 자, 16번 문제. 자, 환경의 특성. 환경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환경의 특성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실용성, 시차성, 광역성, 유한성 이렇게 했는데 답은 1번이죠. 자, 환경의 특성. 자, 시차성은 문제요. 어떤 환경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이 환경 문제 발생과 더불어서 영향이 나타나기까지는 어떤 상당한 시간의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게 시차성이고요. 광역성은 환경 문제는 어떤 특징적인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범지구적인 문제라는 거. 그다음에 유한성은 자, 환경은 스스로 정화하는 자정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근데 자정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은 환경이 파괴되게 되면 결국은 우리에게 건강의 피해로 돌아오게 되고 우리가 건강의 피해를 입기 시작하게 되면 결국 더 크게 봤을 때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게 된다라는 게 유한성입니다. 자연이 가지고 있는 자정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환경이 파괴되고 우리에게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그러다 보면 사회적인 문제로 크게 불거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상호 관련성화 기억나시나요? 환경 문제는 서로 각각이 독립적인 게 아니라 서로 얽히고 얽혀있는 상호 관련성을 띠고 있다. 그렇게 띠고 있는 어떤 복합적인 문제다라는 거. 그래서 환경의 특성 크게 시차성, 광역성, 유한성, 그 다음에 상호 관련성화 이렇게 4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해당되지 않겠습니다. 17번 문제는 해썹에 관한 문제죠. 해썹은 이 해썹은요, 해썹의 선행 요건. 해썹의 선행 요건 몇 가지 있나요? 네, 3가지 있죠. 그리고 해썹의 단계 뭐죠? 7단계가 있죠. 선행 요건하고 해썹의 단계는 반드시 구분을 하셔야 돼요. 교재에 다 구분이 되어 있어요. 찾아보시면 되고요. 자, 해썹의 단계에서 첫 번째 단계 뭐 한다, 두 번째 단계 뭐 한다, 선행 요건 뭐 있다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단계에서 A를 한다 하면 이 A에 대한 용어를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쵸? 그 용어의 정의에 대한 것을 묻고 있어요. 이 문제는. 응? 그죠?
그 해썹의 7가지 단계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7가지 단계 중에 뭐 위의 요소를 분석하는 단계, 두 번째 단계는 뭐 중요 관리점을 결정하는 단계, 이런 게 있다 치면 첫 번째 단계에 이 위의 요소를 분석한다. 그럼 이 위의 요소 분석이 뭔지 이 용어 자체의 정의를 알아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 자, 7가지 원칙에서 식품의 위해를 방지하거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는 뭐냐? 그 단계는 알겠어. 그러면 그게 중요 관리점의 결정 단계이잖아요. 그러면 중요 관리점의 결정 단계는 식품의 위해를 방지하거나 또는 제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를 중요 관리점의 결정 단계라고 하는구나 라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용어 정리 당연히 하고 넘어가야겠죠. 용어 정의.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 기준 해썹. 그죠? 요거는 얘는 뭐냐? 해썹은 뭐냐? 식품, 건강기능식품 포함하는 거예요.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해서 축산물의 원료 관리, 제조, 가공, 조리, 선별, 처리, 포장, 소분, 보관, 유통, 판매의 모든 과정, 이런 모든 과정에서 유해 물질이 식품 또는 축산물에 섞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식품 또는 축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각의 과정의 위해 요소를 확인하고 평가해서 관리하는 기준을 해썹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위해 요소라는 뭐냐? 인체의 건강에 해할 우려가 있는 생물학적, 화학적 또는 물리적인 인자나 조건을 위해 요소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위해 요소는 어떤 조건이 있을 때 위해를 끼칠 수 있는지 분석을 해야겠죠. 그게 위해 요소 분석이에요. 식품 축산물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해 요소와 이를 위해 요소를 유발할 수 있는 조건이 존재하는지의 타타부타를 판별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요.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위해 요소 분석이다. 수집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위해 요소 분석이라고 합니다. 중요관리점, 안전관리 인증기준, 해썹을 적용하여서 식품 축산물의 위해 요소를 예방, 제어하거나 허용 수준 이하로 감소시켜 당해 식품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 과정 또는 공정을 중요관리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요관리점은 해썹의 7단계 중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첫 번째 단계 뭐다? 두 번째 단계 뭐다? 그러면 첫 번째 단계 뭐뭐뭐다 하는 이거의 용어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용어를 알 다음에 선행 기준, 선행 요건 3가지, 그 다음에 7가지 단계를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 과정 또는 공정, 중요 관리점. 답 3번 맞죠? 안정성. 그리고 한계 기준 보시면 중요 관리점에서의 위해 요소 관리가 허용 범위 이내로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나 기준치. 자, 수치로 나타내는 거죠. 모니터링, 중요 관리점에 설정된 한계 기준을 적절히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일련의 계획된 관찰이나 측정을 모니터링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용어 정의 같은 거는 법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뭔가 이해를 필요로 하거나 아주 상당한 이해를 필요로 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외우셔야 되죠. 물론 어느 정도 이해는 해야겠지만 암기가 먼저죠. 알고 있어야 되는 거. 개선 조치 보시면 모니터링 결과 중요 관리점의 한계 기준을 이탈할 경우에 취하는 일련의 조치가 개선 조치고요. 선행 요건은 안전관리 인증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위생관리 프로그램이고요. 안전관리 인증 기준 관리 계획은 식품, 축산물의 원료 구입에서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요소를 사전에 확인해서 허용 수준 이하로 감소시키거나 또는 제어, 예방할 목적으로 해썹에 따라 작성한 제조, 가공, 조리, 선별, 처리, 포장, 유통, 판매까지 그죠? 모든 전 과정에 대한 관리 문서나 도표 또는 계획을 인증기준 관리 계획이라고 합니다.
검증 보시면 안전관리 인증기준 관리계획의 유효성과 실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하는 거고요. 안전관리 인증기준 적용 업소는 안전관리 인증기준, 그죠? 해썹을 적용 준수해서 식품을 제조부터 판매까지, 그죠? 판매하는 그런 업소하고 안전관리 인증기준을 적용 준수하고 있는 안전관리 작업장, 인증업소, 인증농장 또는 축산물 안전관리 통합인증업체 등을 적용업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썹 적용하는 업소 다 해당되겠죠. 네. 많아요, 내용이. 관리 책임자, 자체 안전관리 인증 기준 적용 작업장 및 안전관리 인증 기준 적용 작업장 등의 영업자, 농업인이 안전관리 인증 기준 운영 및 관리를 직접 할 수 없을 때, 그죠? 없을 때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고 운영하도록 지정한 사람을 관리 책임자라고 하고요. 통합관리 프로그램은 축산물 안전관리 통합인증업체에 참여하는 각각의 작업장, 업소, 그 다음에 농장에 해썹을 적용 운영하고 있는 통합적인 위생관리 프로그램을 그냥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통합관리 위생 프로그램. 그냥 해썹을 적용하는 작업장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중요관리점 CCP는 보시면 모니터링 자동 기록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자동 기록 관리 시스템은요.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자동 기록 관리, 그 다음에 확인 저장할 수 있도록 해서 데이터 위변조를 방지하는 시스템입니다. 자, 요거 내용들이 좀 많은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교재에도 다 있을 거예요.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달달달 외우지는 못하시더라도 계속 읽어보시면서 눈에 익히셔야 돼요. 어떤 게 그 용어를 익히고 그 다음에 해썹에 관련된 선행요건 3가지가 어떤 건지, 그 다음에 7가지 절차 있죠. 순서대로 외우셔야 돼요. 18번 문제. 식품위생관리의 3대 요소를 모두 고른 것은? 자, 요거 되게 문제 쉽죠. 뭐 WHO 식품위생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죠. 답은 안전성, 건전성, 완전 무결성입니다. 그리고 자, 19번 문제 볼까요? 대기 오염물질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옳게 짝지은 것은? 요거 좀 어떻게 보면은 내용이 막 되게 여러 가지 물질이 섞여 있고, 그 다음에 그 물질이 가지는 특징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어요.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약간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자, 1번에 질식성의 니켈과 성면과 니켈이 해당된다 하는데, 이 성면은 대표적인 거 뭐예요? 성면폐증, 다른 말로 폐암이죠. 폐암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성면과 니켈은 질식성이 아니라 발암물질이죠. 발암물질. 발암성이 됩니다. 2번에 발암 해서 일산화탄소, 황화수소 있는데, 자, 일산화탄소는 나중에 볼게요. 밑에 나오니까 나중에 보고요. 황화수소하고 황화수소 H2S, 그죠? 그 다음에 뭐 황화수소는 그 악취물질이잖아요. 악취물질. 그 다음에 얘하고 또 뭐 있어요? 메르캅탄. 대표적인 거. 얘는요, 악취물질이에요. 악취. 발암물질이 아니라. 그 다음에 폐자극성의 산화질소하고 염소가 보이는데, 염소는 유독성 가스죠. 그리고 산화질소, 이 NO, 산화질소는 자, 우리가 아산화질소에 해당되는 것들이 뭐예요? NO, 산화질소. 그 다음에 뭐 NO2도 있고, 이렇게 요 물질들 있잖아요. 아산화질소에 해당되는 거. 이것들은 기관지에 되게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잖아요. 자극성. 그래서 기관지에 자극을 주는 뭐 굉장히 뭐라고 하죠? 유독성 가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폐에 자극을 준다. 3번 답은 맞죠? 네.
기관지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높아요. 5배 또는 7배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폐자극성으로 산화질소, 염소, 유독성 가스인 염소 이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고요. 발열은 그 아연하고 망간이에요. 발열 물질. 아연, 그 다음에 망간. 여러분들 이거 교재 다 있어요. 네, 교재 다 있는 내용입니다. 찾아보시면 보충학습에 제가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 볼게요. 일산화탄소는, 자, 일산화탄소는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우리 그 혈색소 헤모글로빈하고 결합을 해서 COHB, 카르복시 헤모글로빈, 그쵸? 얘를 만들어냈잖아요. 얘를 만들죠. 뭐가? 일산화탄소가. 그래서 얘가 만들어지면 우리 신체에 산소를 전달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얘보다 더 안 좋은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일산화질소. 일산화탄소 말고 일산화질소. 얘는 일산화탄소보다 헤모글로빈하고의 붙는 거, 결합력이 엄청 강하죠. 100배 이상으로 알고 있죠. 그죠?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산화탄소는 헤모글로빈하고 결합을 해서 카르복시 헤모글로빈을 생성하면서 우리 몸의 산소 전달 능력을 떨어뜨리는데 얘보다 더 안 좋은 거, 결합력이 더 좋은 건 뭐다? 자, 일산화질소다. 일산화질소는 일산화탄소보다 헤모글로빈의 결합력이 훨씬 더 강하다라는 겁니다. 자, 20번 문제. 기후인자의 종류와 특성을 옳게 짝지 연구쓴. 자, 고도 1번. 고도에 따라 극기후, 적도기후, 사막기후로 나눈다. 자, 우리 기후를 나눌 때는 고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뭐에 따라 나누나요? 위도에 따라 나누죠. 위도에 따라서 기후를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극기후는 한대의 기후라고도 하고, 적도기후는 뭐 적도지방의 어떤 고온 다습한 기후, 사막기후는 뭐 또 아열대나 열대기후라고도 하죠. 그래서 고도에 따라서 기후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위도에 따라서 기후가 구분이 된다. 2번 위도. 높이가 한층 올라가면 기온이 저하되고 산림이 적어지면서 초원으로 변한다. 얘는 아니죠. 위도가 올라가면 기온이 떨어지는 거는 맞아요. 떨어지는 건 맞는데 산림이 적어지면서 초원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툰드라나 한지 항원이 발달하게 됩니다. 자, 툰드라. 자, 그 다음에 한지 항원이 발달하게 돼요. 그래서 이 툰드라는 툰드라 기후 하면은 뭐가 돼요? 이게 나무가 자라지 않죠. 나무가 자라지 않고, 그 다음에 한지항원은 식물이 자라지 못하는 그 허벌판이에요. 그걸 한지항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 고온지대, 극지방의 고온지대의 어떤 허벌판, 식물이 자라지 않는 허벌판을 한지항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도가 올라가면 기온이 떨어지는 건 맞지만 산림이 적어지면서 초원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툰드라나 한지항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툰드라는 나무가 자라지 않는 거죠. 나무가 안 자라는 거고, 한지항원은 극지방의 극지방 고원지대의 벌판, 허벌판, 식물이 자랄 수 없는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해류는 대륙기후, 해안기후 아니고 바닷물의 흐름을 말하는 거죠. 지형, 기온, 습도, 강수량의 분포는 지형에 큰 차이를 보인다. 이게 답이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4번에 기온, 기습 이렇게 나오는데, 자, 기후의 3요소 여러분들, 기온, 기습, 기류, 그죠? 기온, 기습, 기류,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위도, 해발, 고도, 또 지형, 토재, 수륙분포 등, 수륙분포 등도 있고, 또 하나 뭐 있죠? 해류, 이런 것들도 다, 그죠? 기후 인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것들에 의해서 뭐 기온, 습도, 강수량 분포 이런 것들이 다 큰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자, 여러분들 좀 유익한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시험 공부
잘 하시고 준비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